지구 연구를 하는 게 건강 검진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를 잘 살펴다 보면은 자기 방어 기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진짜 있을까? 라고 했는데 남성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가가지고 진짜 신기한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그 반대 현상, 어떤 자기 방어 기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됐는지 혹시? 빙하가 이렇게 녹아서 나오는 융빙수가 이 바닷물의 순환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까 잠깐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융빙수는 염분이 낮기 때문에 가볍고 이제 그런 물인데 전향력, 코리올리스 이런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돌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소용돌이 순환을 만들고 소용돌이 순환 내부에 이런 융빙수 분율이 높은 해수가 더 많이 축적이 돼서 쌓여서 해수면 고도도 높아지고 그쪽만 소용돌이 순환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해수면 고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그 밀도가 일정한 면, 등밀도면은 깊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상층에 있던 이 차가운 물의 두께는 이제 두꺼워지고 그 아래 그 환난극 심층수에 해당하는 그 따뜻한 물은 오히려 두께가 얇아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저면 부근에 이렇게 깔려서 오던 환난극 심층수가 이제 얇아지면서 빙하 아래쪽으로 열 공급이 이제 적어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잘 녹이지 못하게 용융률을 떨어뜨리면서 빙하가 다시 잘 얼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빙하를 많이 녹이니까 융빙수가 나와서 이제 다시 잘 못 녹이게 막으니까 이 진폭을 줄여나가는 음의 피드백 이런 과정으로 자기 방어, 자가 방어 이런 기작이 있구나. 얘가 스스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만약에 이런 음의 되먹임 현상이 없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녹았겠네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통해서 들어가는 열 유입을 막아주는 그게 없었다 그러면 더 많은 열이 들어가서 더 빠르게 녹았어야 되는 거죠. 빙붕이라는 얼음을 우리가 대상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해양 환경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라온이라든지 이런 쇠빙선에서 잠수함을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빙붕을 진짜 뻥 뚫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어떤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바닷물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수시추 탐사라고 하는데 열수시추라는 건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을 얼음에다 부어가지고 구멍을 뻥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도 정도 물을 끓여가지고 센 수압으로 물을 뿜어줘야지 이제 얼음이 뻥 뚫리거든요. 딱 보시면은 근처에 물이 없잖아요. 그죠?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저기는 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극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장비 중에 하나가 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삽. 저 열수출 한번 하기 시작하려면은 10,000리터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 3명이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3,300삽을 떠야 물을 하나 10,000리터짜리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끓여요? 그 옆에 보면은 튜브가 있어요. 이게 고무 튜브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눈을 다 집어넣고 처음에 따뜻한 물 조금 만들어요. 이제 그거를 계속 부어가면서 끓이고 부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눈이라든지 얼음을 다 녹여가지고 하게 되면 3일 정도면 10,000리터가 만들어져요. 이제 그거 가지고 물을 또 계속 보일러로 데펴가면서 수압을 좀 높여가지고 구멍을 뻥 뚫는데 구멍을 뚫게 되면 30cm에서 한 1m 정도 돼요. 쓱 보면은 끝도 안 보여요. 얼음이 한 400m에서 한 1km, 이게 1000m 정도 되니까 정말 무서운 그 위험한 실에서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원래 열수시추라는 게 남극 얼음 밑에 과거의 호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 얼음 밑에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빙하 코어를 만들 때는 이제 드릴링 플루이드를 해서 오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오일이 들어가면 남극 생태계를 이제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아까 이원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눈을 녹여서 어떻게 보면 그 눈은 원래 거기 있는 눈이니까 그걸 이제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친환경. 친환경이죠. 이제 남극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자동차 타고 막 가잖아요. 샤워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삽질해서 눈 녹여가지고 샤워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공구가 삽, 안 부러지는 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극 연구 중에서 저 눈 아래에 이제 아까 빙하 연구하려면 얼음을 이렇게 그렇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피트라고 팔 수가 있거든요. 구덩이를 판다. 그렇죠. 구덩이 파야 되죠. 그 구덩이 파려면 또 열심히 삽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막 이제 3m씩 하려고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극지 연구하려 그러면 배멀미도 안 해야 되고 삽질도 잘해야 된다. 저처럼 그러니까 빙하팀을 안 하고 해양팀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설해서 안 내리고 멀미만 안 하면 되니까
삽질은 안 해도 되는데 빙하팀 하시는 분들은 막 헬리콥터 타고 막 빙하 넘어가서 저렇게 막 뜨거운 물도 만들어야 돼. 극한 직업이네요. 열수시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제 얼음 사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밑에 온도계 혹은 얼마나 짠지 재는 그런 센서를 달아가지고 집어넣는 모습인데 여기는 카메라를 붙여가 집어넣는 건데 쭉 가다가 이 중간에 어느 정도 한 400m에서 뭐 1000m 정도 되는 얼음을 다 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바다가 나오는 거죠. 이 화면을 보실 때 행학자는 어떤 모습을 저기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일단 빙하 아래로 빙붕 아래로 들어가서 바다를 만날 때부터 이제 해양 환경, 예, 거기에 또 사는 해양 생태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저렇게 열수 시추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빙붕의 붕괴에 또 영향을 그쵸.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기후 변화 연구한다는 사람 가가지고 얼음 또 깨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다행히 한 하루 이틀 정도면 구멍이 막혀요. 얼음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꽉 막혀요. 한 100개를 뚫어도 이제 그대로 건전하게 얼음 상태를 유지를 하고 여기 보신 대로 계속 보시면은 저게 꽝 닿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게 센서가 망가졌네 안 망가졌네 걱정이 되는데 하얀 게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 위에 그게 뭐예요? 여기에 5개 이렇게 길게 된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불가사리예요? 얘가 불가사리요. 그래서 여기는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하여간에 빙붕 아래는 이제 생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빛도 없는 데서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토종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떠올까.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한 400m 되는 얼음을 뚫었는데 한 2년 전에는 정보기지 근처에 난샘 빙붕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 900m 되는 두꺼운 얼음을 뚫었고 올해 말 지나서 내년 초에는 운명의 날 빙하에 가가지고 한 1300m 정도 돼요. 이제 그걸 뚫게 되면 이것도 900m 정도 되는 것도 남극 역사상 한 4번째 두꺼운 붕을 뚫은 사실이고요.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제일 두꺼운 얼음을 뚫는 그런 기록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명의 날이 진짜 언젠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극이 그 예측하는 모델링이 북극보다 덜 정확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자료를 계속 공급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료가 많아질수록 모델이 정확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료를 아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로는 접근을 이 빙붕 아래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보내든지 구멍을 뚫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저 따뜻한 그 환남극 심층수가 얼마나 두께로 어느 정도 열을 가지고 어디까지 얼만큼 섞이면서 어느 정도 열을 가지고 빙붕 아래를 하고 들어가겠는가. 그 두꺼비 집하는 이제 그 부분은 주로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측을 해서 여기를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이 어떤 튜닝을 했을 때 이 모델이 가장 더 정확해지고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그런 환경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측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도 직접 가세요? 올해 말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또 삽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극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겪어요. 극지 연구를 포함해서 배를 연구선을 타고 바다에 가면 이제 날씨가 항상 좋은 게 아니니까 파도에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해양 관측 장비라는 게 다 무거운 이런 중장비니까 그 안에 배에 크레인도 써서 막 들고 뭐 이러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잘 고정해가지고 이제 로프로 잡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안전모 쓰고 이런 작업화 이런 거 다 신고 그렇게 작업을 하지만 역시 흔들리는 곳에서 막 물도 튈 수 있고 막 하면서 작업하니까 이제 위험하고 위험하네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장비도 안전하게 이게 항상 있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이 극지 해역은 빙산들이 있으니까 빙산이 그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해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니까 그렇구나. 빙산의 일각 한 10%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90%는 이 네, 바닷속에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 한 50m 정도 되는 높이 빙산이면 그 아래로는 한 450m까지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450m보다 깊은 데가 장비가 있어야 안전한 거거든요. 설치를 해놓고 와서 이 빙산이 자꾸 지나다니니까 이 450m까지는 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이제 치고 갔으면 이제 없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기지에서 많이 걷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별의별 동물들을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 물범, 표범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속닥 마주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해안으로 뛰어갈까? 제가 나보다 빠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안전교육에서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동물들과 만나면 특히나 이제 물에 들어가는 동물하고 만나면 이제 사람은 산으로 가고 동물은 바다로. 왜냐하면 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배수진이 바다기 때문에 내가 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갈 데가 없어지니까 아주 공격적이 될 수 공격적이 될 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면 이제 서로 이제 타협해서 가는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 같은 거가 이제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투모로우. 그렇죠. 이게 2004년도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 해류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갑자기 빙하기 비슷하게 추워져가지고 얼음이 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20년 전에는 공상과학 영화. 이게 뭐 일어나겠어 하는데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11,000년 전에 우리가 영걸 드라이어스라고 부르는 시기에 갑자기 지구 온도가 이제 빙하기에서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그런 반대 기작이 발생해서 빙하기로 갔던 실제 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물론 우리가 사는 스케일에서는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구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이제 근데 빙하기가 왜 해류의 순환이 부진해지는데 빙하기가 오게 되는 거죠?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서 아까 그 빙하 녹은 물 그거는 이제 염분이 낮잖아요. 네. 염분이 낮으면 가벼우니까 예, 이게 그 표층 바닷물에 이제 가벼운 물들이 있는데 한 번씩 냉각이 되고 아주 차가워지고 그다음에 얼음이 새로 해빙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염분이 자꾸 빠져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무거워지는데 차갑고 짠 그런 물들이 이제 무거우니까 그 무거워져야 심층 해수가 내려가는데. 만들어지는데 네. 그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융빙수가 높고 이제 아주 그 가벼운 이런 물들이 표층에 이제 차게 되면 표층 물이 충분히 무거워지지가 않으니까 심층수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층수가 생성이 돼야 이런 거대한 해양 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해양 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동력이 약화되는 예, 그런 게 이 빙하 녹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근데 그 결과 지금 빙하기가 온 거잖아요. 빙하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북반구 고위도에 열이 공급이 안 되니까 빙하기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열이 공급이 안 되느냐? 그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이 해류의 힘이죠. 해양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있는 이제 따뜻하게 데워진 이 따뜻한 바닷물이 고위도로 와서 고위도에 열을 전달하고 거기서 식어서 차가워진 다음에 또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순환이 돼야 이렇게 해양 되는데. 순환이 되면서 열을 계속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해양 순환인데 이 순환이 약해지면 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빙하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저위도는 또 극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미국 북동부 지역에 막 엄청나게 그 눈폭풍 막 오고 막 이게 영하 몇십 도야 막 이렇게 정말 저 투마로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실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줘야지 이제 열 순환이 되는 건데 그 컨베이어 벨트를 잡아버리는 거죠. 스탑 시키는 거니까 추운 공기가 훅 그냥 내려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지구 온난화도 온난하면 뭐 따뜻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요새는 그 보일링이라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하죠. 워밍이 아니라 네. 보일링이라고 그래서 뭐 그걸 가열화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그런 차원에서 2015년도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그때 유엔 사무총장 하실 때 상업화 이전보다도 한 2도씨보다는 전지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훨씬 더 밑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1.5도까지는 우리 한번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라는 파리 협정을 우리가 맺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니까 벌써 한 1.5도를 훌 넘어간 거죠.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해수면 상승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양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올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여기 보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류가 있든지 아니면 대기의 뭐 어떤 변화라든지 해저 지형 때문에 동네마다 해수면 변동이 다 달라요. 근데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섬나라, 조그만 나라, 그 남태평양 이분들은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이 정도 되고 그 해발 고도가 땅이 한 평균 1m 정도 돼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기여도 하시지 거의 못한 분들인데 해수면 상승 때문에 뭐 조만간 국토가 아예 없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랑은 전혀 다른 거죠. 기후 난민까지 이제 생기게 될 상황인데 미국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 미국은 캐나다나 나무 엄청 많이 심어놓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산화탄소 관점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뭔가 자기네들 제거를 하고 있다고 믿어요. 최근에 그 나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나무도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산화탄소를 쭉쭉쭉쭉 빨아들여가지고 기후 변화 관련돼서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얘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게 또 흡수력도 떨어지고 반대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항상 좋은 거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애가 이제 썩으면서 이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맞아요. 배출하니까 예. 그게 이제 소스가 다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의 직격탄 보면은 뭐 겨울철 온도라든지 여름철 온도 이거 같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해안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동해안에 어떤 해변 백사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뉴스에 보고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해수면 상승을 그냥 평균 해수면 상승 연간 몇 밀리미터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냥 서서히 그냥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잠기는 그 정도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마치 그 산업화 이전 대비 뭐 지구 온난화로 1도, 1.5도 이렇게 오르는 그게 그냥 더워 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단되는 평균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조건이 약간 균형이 깨지다 보면 극단적인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수면도 거기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 해안침식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균 해수면이 바뀐다는 거는 이 수심이 바뀌면은 파의 전파 양상이 바뀌게 되면 파에 의해서 부유물들이 이동하는 그 토사 이동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안 침식 퇴적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퇴적이 많이 되던 곳에 갑자기 침식이 많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침식이 잘 되던 곳에 반대로 퇴적이 되면서 막 해수욕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파급이 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해수면 고도의 이런 변화도 원래 그냥 서서히 이렇게 변하는 평균 해수면에 수십 년에 걸친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해수면이라는 게 계속 오르내리는 변화가 여러 시간 규모로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먼저 태풍 같은 게 접근하면 저기압이 오니까 이게 해수면을 누르던 압력이 약해지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일이 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해안가 저지대에만 해일 피해가 있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똑같은 태풍이 와도 그 해안가 저지대뿐 아니라 더 내륙 안쪽 깊숙이 이제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태풍 자체가 또 더 강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태풍에 의한 해일도 더 강해지는데 자연재해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막 10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위험성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속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삼면이 바다인데요. 딱 보면 이제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률보다 뭐 남해안 일부라든지 아니면 동해안 어느 정도에서는 그런 영향 때문에 해수면 상승률이 좀 높아요. 대부분의 그 문명들은 물 근처, 그다음에 바닷가 근처부터 시작을 했는데 커다란 도시들이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해수면 상승에도 굉장히 큰 도시들, 샹하이, 뭐 런던, 뭐 우리나라 인천도 마찬가지, 부산도 그렇고 직격탄을 맞는다. 그 전에 항상 우리가 가장 명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극 쪽에서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지구 빙하 보존, 극지라든지 아니면 산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해로 지정이 됐잖아요. 빙하를 우리가 보존해보자라는 지구공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과격한 얘기긴 하지만 남극의 얼음이 아까 따뜻한 물이 들어가 녹여주니 그럼 따뜻한 물이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아요? 네, 따뜻한 물이 못 들어가게 바다 커튼을 만든다는 그런 공학적인 아이디어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일파만파 만약에 뭐 댐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커튼을 쳐가지고 따뜻한 물 못 들어가면은 어딘가 또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가 쓸데없이 녹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모델링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공학 하기 전에 모든 우리가 가능한 옵션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사실이고 어떤 분들은 공학적으로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격하게 일어나는 입장인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구공학이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완벽한 혹은 완벽에 가까운 진단을 해보자라는 입장이라 지구공학적인 논의 혹은 이런 디베이트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 철학은 우리가 아직 지구과학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설픈 의사가 어설프게 수술하면 환자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듯이 이 효과가 어떻게 일파만파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게 진단이 끝났을 때 기술은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뭔가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저도 좀 비슷한데요.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이런 부작용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검토하면서 이게 정말 그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을 이제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섣부른 공학적인 처방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고요. 근데 사실 과학은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 자체를 이해해서 이런 현상이 기후변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따뜻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여기를 녹이고 있고, 뭐 이런 진단 자체가 과학인 거고, 이거를 공학적으로 어떤 해법을 놓고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해서 뭔가 이거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공학적인 접근인데, 공학이라는 건 항상 그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그 효과를 잘 이렇게 그 파악하면서 그게 가져올 또 다른 문제 이런 거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했다가는 지금 지구공학 그런 섣부른 접근의 폐해로 우리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이제 그 영화 설국열차에 그 설국이 된, 예, 그 설국열차 그 나오는 그 설국도 그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심해지니까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성층권에 에어로졸, 그 미세먼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뿌려서 마치 화산재가 이렇게 뿌려져서 온도 떨어진 것처럼 인위적으로 뿌리면 태양 복사를 많이 차단하면서 지구 온도를 낮추니까 그럼 인위적으로 성층권에 이걸 뿌리자. 그래서 다 뿌렸더니 온도는 이제 올라가는 걸 좀 잡았는데 눈이 계속 오고 실제 이제 그 모델로 이렇게 해보면은 강수가 막 증가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계속 눈이 오니까 이게 다 설국이 돼버릴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2019년도에 우리가 네이처에 실린 10가지 세상을 바꾸는 과학 논문을 소개를 했었는데 지구과학 관련돼서는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존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있는데 이 오존 구멍이 커지게 한 게 인간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게 1985년도에 실렸어요. 그게 발단이 돼서 1987년도에 이제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생기고 1989년부터 계속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극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관측이. 1985년도에 세 과학자가 영국의 남극조사소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한 20-30년 정도 되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고 있다. 근데 뻥 뚫리고 있는 원인이 인간이 만든 그런 화합물 때문에 뻥 뚫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 과학을 바탕으로 진짜 그 정책 결정자들이 야 이제 큰일 나겠네 라고 해서 2년 만에 그게 그 인준이 되고 그 다음번에 바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쭉 내려갔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그 좋은 예시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원에서 보면 아까 파리 협약 때 우리가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를 쭉 보다 보면은 이상해요. 우리가 아까 몬트리올 협약 이후로 그냥 프랭가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셰프시그가 쫙 줄어든 걸 보여주는데 파리 협약이 있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그 CO2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온도가 쭉 가다가 뚝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프레온가스는 대체제를 그래도 좀 손쉽게 값싸게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해서 없앴다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경제적인 걸 따지면 지금 뭐 기후변화 이슈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존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기민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잘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오존홀 이런 것들이 자외선 문제인데 이게 백인들한테 또 굉장히 심각한 피부암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좀 해서 대책을 이렇게 했는데 기후 문제는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취약한 국가들이 지금은 이제 선진국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이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까지 보면은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피해가 이제 기후 위기 그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대응이 잘 돼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는 거의 지금 이 탄소에 기반해서 만든 이 문명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이게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그렇게 전환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완전히 좀 대비되는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당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도 힘들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큰데 우리가 인식의 제고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영국에서 아주 또 상징적으로 맨 마지막 남은 그 석탄 발전소를 또 셧다운을 했어요. 작년 9월 30일 날에. 그러면서 한 시대를 자기네들이 열고 또 한 시대를 또 문을 닫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대체연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그 시대를 또 열어가겠다. 한 챕터를 또 다시 열어가겠다라는 그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해법이 있는 것 같아. 좀 참으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버티면 될 거야.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데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기획 의도처럼 지구가 만약에 주인공이면 지구 자체는 계속 모습을 바꿔왔죠. 뭐 우리가 고생대 때는 오히려 뭐 얼음은 없고 전부 다 그냥 따뜻한 바다만 살던 그런 세상이고 중생대 뭐 신생대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고 지구의 인간의 주인공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응을 잘 할 것인가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원자력 때문에 또 이 원자력이 과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또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 간의 대화합 내지 대토론도 필요해서 어쨌든 누구 한 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구의 진짜 오랜 이 역사에서 뭐 더한 기후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구 자체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기후 변화 자체를 지구가 못 견디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럴 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뭐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고 시급한 문제가 돼서 기후위기, 기후비상이 됐고 이제는 200년이 아니라 그럼 20년 안에 떠나야 되는데 20년 안에 그럼 지구를 버리고 떠날 우리가 능력이 되겠나. 그리고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이걸 자격이 있나. 우리가 인간의 시대로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로 지구 환경을 압도적으로 바꿔놓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서 스스로를 물질적으로만 풍요롭게 해놓고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건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대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구를 사용하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경종을 우리가 울려주고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이런 극지라고 생각이 돼요. 기후변화의 그 적응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를 늦추는 완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해법들을 찾아가도록 계속 과학적인 어떤 결과들을 전달하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영화 투마로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국열차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본 미키 세븐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도 어쨌든 이 지구가 살기 힘든 환경에 처하니까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러 떠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거주 터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미키 17을 막 희생시켜가지고 뭐 막 바이러스에 노출시켜서 백신도 만들고 별별 아무튼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을 어떤 우리의 새로운 거주지로 개척한다면서 용을 쓰고 있는데 그럴 노력과 그런 에너지와 그런 비용이 있다면 지구를 살리는데 좀 그만한 리소스를 좀 투자하면 어떤가. 화성을 탐사하고 개척하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의 정성과 에너지와 리소스가 있으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처한 지구를 살리는데 똑같이 좀 그 노력을 기울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뭐 이원상 박사님 과제가 뭐 K 나오니까 뭔가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K-NOW 딱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유엔에서 모토로 삼는 중에 하나가 Act Now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딴 때 점점 미루고 하지 말고 당장 지금 우리가 행동에 옮겨서 너네들에 대한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모면해 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그것보다도 또 다른 거 미뤄두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지 연구소의 또 모토 중에 하나가 제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열어갑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세상의 끝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사실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점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열받은 지구, 진짜 열받았는데 좀 덜 열받게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생산해주고 과학적으로 특히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니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인 분들 그다음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심각성을 인식을 해주셔서 열받은 지구 그만 열받게 하고 인간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좋은 자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